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새가 겹겹이 둘러싸여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울창한 숲속 마을 너머 더 깊은 곳에는 한석이라는 이름의 젊은 약초꾼이 홀로 오두막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진 것은 소박했으나 성품이 온화하고 부지런하여 매일 새벽 이슬을 맞으며 험한 바위 틈을 누비고 다녔고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천년 묵은 산삼이나 진귀한 약초를 찾아내어 마을 사람들의 고질병을 고쳐주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커다란 눈송이가 쏟아질 듯 무겁고 어두운 구름이 낮게 내려앉았으며 매서운 칼바람이 마른 나뭇가지들을 거칠게 휘저으며 산 전체를 울부짖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석은 장터에 내다 팔 소중한 약초들을 정성껏 갈무리하고는 아궁이에 마른 장작을 넉넉히 지펴 차가운 방안을 따뜻하게 데워놓은 뒤 고단한 몸을 뉘어 잠을 청하려 했으나 왠지 모를 불안하고 이상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자꾸만 어지럽게 뒤흔들어 쉽사리 잠들지 못했답니다. 한밤중이 되자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며 비명을 지르던 그때 밖에서 무언가 둔탁한 것이 문틀을 긁는 듯한 소리와 함께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바람결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한석은 등잔불을 서둘러 밝히고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열어젖혔는데 그곳에는 하얀 눈더미 위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이 있었고 그녀의 모습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면서도 기이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석은 급히 여인을 안아들고 따뜻한 방 안으로 옮겼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녀는 만삭의 몸으로 배가 남산만큼 불러 있었으며 입고 있는 옷 또한 일반 평민들이 감히 걸칠 수 없는 아주 곱고 화려한 비단옷이었습니다. 비단옷은 여기저기 찢기고 흙탕물이 튀어 엉망이었지만 천의 질감이나 정교한 자수 모양은 그녀가 예사로운 신분이 아님을 단번에 짐작하게 하였고 한석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코끝에 손을 대어 아직 가느다란 숨결이 남아있음을 확인하고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우선 차가워진 그녀의 손발을 따뜻한 물로 씻기고 마른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낸 한석은 평소 자신이 아껴두었던 귀한 약재를 꺼내어 정성을 다해 다리기 시작했으며 여인이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궁이의 불길은 밤새도록 타올랐고 한석은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여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그녀가 왜 이 험한 산길을 만삭의 몸으로 헤매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의문들에 휩싸여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답니다. 새벽녘이 되어 사방이 고요해질 무렵 여인은 나지막한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떴고 낯선 천장과 자신을 돌보고 있는 한석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 애를 썼습니다. 한석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은 그저 이 산에 사는 평범한 약초꾼일 뿐이며 길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지나칠 수 없어 데려온 것이니 부디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거듭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여인은 한석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방 안의 온기를 느끼고는 경계심을 조금 늦춘 듯 보였으나 여전히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한석은 무리하게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그녀가 안정을 취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여 따뜻한 미음을 끓여 대접하였고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으며 작은 소리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는데 그 말씨 또한 매우 단아하고 기품이 넘쳤답니다. 창밖에는 밤새 내린 눈이 하얗게 세상을 덮어버려 길은 완전히 끊겨버렸고 한석의 오두막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고요해졌는데 이 고요함이 여인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지 약이 될지 한석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문득 여인이 입고 있던 비단옷 안감에 새겨진 정교한 문양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꽃무늬가 아니라 왕실이나 고위 관료의 집안에서만 사용한다는 아주 특별하고 상징적인 문양이라 그의 심장은 더욱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석은 마음속으로 이 여인이 혹시 큰 사건에 휘말려 이곳까지 흘러 들어온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섰지만 당장 눈앞에서 곧 아이를 낳을 듯한 임산부를 외면할 수는 없었기에 그녀가 무사히 해산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키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당분간 눈이 녹을 때까지 이곳에 머물며 몸을 추스르라고 권했고 여인은 갈 곳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듯 고개를 숙이며 잠시 신세를 지겠다고 힘겹게 허락을 구하며 가냘픈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석은 매일같이 산을 내려가 땔감을 더 구해오고 여인의 몸보신에 좋은 산나물과 마른 약초들을 정성껏 손질하며 그녀를 돌보았는데 여인은 조금씩 기력을 차리면서도 가끔 창밖 먼 곳을 바라보며 깊은 시름에 잠기곤 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소연이라 하였고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묻지 않는 한석의 배려에 깊이 감사해하며 조금씩 그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가슴 깊은 곳의 비밀은 꽁꽁 숨겨둔 채 슬픈 눈망울로 뱃속에 아기를 쓰다듬곤 했답니다. 한석은 장터에 나갈 때마다 관아의 움직임이나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를 유심히 살피게 되었는데 혹시라도 아름다운 여인이나 실종된 귀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평소보다 더욱 입을 무겁게 닫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만난 이웃들이 왜 요즘 들어 산을 자주 내려오지 않느냐고 물을 때마다 그저 겨울 산세가 험해 약초 캐기가 쉽지 않아 집안에만 머물고 있다고 둘러대며 가슴 졸이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산골의 겨울은 길고도 깊었으며 오두막 안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지만 소연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갔고 이제는 정말 출산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진통이 간헐적으로 찾아오기 시작하여 한석의 마음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한석은 혹시라도 출산 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산속 노인들에게 들었던 출산 지식들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새기며 깨끗한 지풀과 소독한 가위 그리고 따뜻한 물을 항상 준비해 두고 여인의 곁을 지켰답니다. 소연은 진통이 올 때마다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아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가련하고 안쓰러워 한석은 차마 그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고 그저 그녀가 무사히 아이를 낳기만을 바라며 부엌 아궁이에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애를 썼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가끔 한석의 손을 잡으며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만이라도 꼭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곤 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죽음을 각오한 이의 비장함마저 서려 있어 한석을 숙연하게 만들었지요. 한석은 그녀의 손을 꼭 맞잡으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늘이 돕고 산신령이 보살펴 반드시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이 고비를 넘길 것이라고 다독였지만 그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긴장감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적막한 산골의 밤을 가르는 여인의 가녀린 신음소리는 차가운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는 듯했고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짐승들의 눈빛조차 이 긴박한 순간을 지켜보는 것만 같아 한석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한석의 수상한 행동을 눈여겨보는 이가 있었으니 평소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주막 주인 전박이는 한석이 요즘 들어 장터에서 여자들이나 먹을 법한 보양제를 사 가는 것을 보고 분명 산속 오두막에 무언가 숨겨놓은 것이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박이는 한석이 없는 틈을 타 산을 오를 계획을 세우며 혼잣말로 킁킁거렸고 그의 머릿속에는 혹시라도 도망친 노비나 현상금이 걸린 범죄자를 한석이 숨겨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음흉한 생각들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답니다.
이러한 위협이 다가오는 줄도 모른 채 한석은 오직 소연의 상태만을 살피며 그녀가 먹을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죽을 쑤어 바쳤고, 소연은 그의 헌신적인 돌봄에 감동하여 가끔씩 엷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으나 그 미소 뒤에는 항상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석에게 자신이 원래 살던 곳은 아주 먼 곳이며 그곳에서는 숨을 쉬는 것조차 투쟁이었고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일이었는지 조심스럽게 털어놓으며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한석은 그녀가 하는 말의 진의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겪어온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험난했을지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기에 더 이상 묻지 않고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세상의 모진 풍파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산골의 밤은 깊어만 가고 하늘에서는 다시금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는데 그 차가운 눈송이들이 오두막 지붕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으며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우를 예고하는 듯 적막감만이 감돌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오후 갑작스러운 소연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오두막을 가득 채웠고 본격적인 진통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한 한석은 사색이 되어 미리 준비한 물건들을 챙기며 그녀의 곁으로 달려가 땀에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밖에서는 눈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두드려댔고 어두운 방 안에는 등잔불만이 위태롭게 일렁였지만 한석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확신에 차 있었으며 그는 소연에게 오직 자신만을 믿고 힘을 내라고 소리쳤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오두막 안을 가득 메웠고 그 소리는 마치 죽어있던 산속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듯 신비롭고도 장엄하게 울려 퍼져 한석과 소연의 눈에서는 동시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석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정성껏 씻기고 포근한 천으로 감싸 소연의 품에 안겨주었으며 소연은 아기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기운이 다한 듯 쓰러지면서도 입가에는 태어나서 처음 지어보는 듯한 평온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아이는 산의 아이였으며 그 이목구비가 매우 뚜렷하고 기품이 넘쳐 한석은 다시 한번 소연의 신분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겼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 생명이 무사히 태어난 것에 감사하며 갓 지은 쌀밥과 미역국을 정성껏 준비하여 소연의 머리맡에 놓아주었습니다. 방 안은 아기의 온기로 가득 찼고 한석은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어 방을 훈훈하게 만들었으며 밖에서 거칠게 몰아치던 바람도 어느새 잦아들어 달빛이 하얀 눈밭을 비추며 고요한 평화가 찾아온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으니 마을의 점박이가 이미 산 중턱까지 올라와 한석의 오두막 근처를 맴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그는 오두막 안에서 들려온 아기 울음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무릎을 탁 쳤는데 이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점박이는 어둠 속에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이 사실을 관아에 알리면 평생 먹고 살 만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고 급히 발걸음을 돌려 마을로 향하며 눈 위에 깊은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한석은 그런 외부의 위협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곤히 잠든 아기와 소연의 얼굴을 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인연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다짐했고 소연 또한 꿈속에서인지 아니면 현실인지 모를 곳에서 자신의 아기를 빼앗으려는 어둠의 그림자들과 싸우며 아이를 품에 더 꽉 안는 듯한 몸짓을 보였습니다. 깊은 산속의 밤은 그렇게 생명과 죽음, 평화와 위기가 교차하며 깊어갔고 한석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내일 아침에는 소연에게 기운을 북돋아줄 산삼이라도 한 뿌리 더 캐오리라 마음먹으며 창밖의 달빛을 응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태양이
하얀 설원 위로 솟아올랐지만 한석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불안함이 도사리고 있었으며 그는 소연에게 잠시 집을 비울 테니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누가 와도 절대 대답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한 뒤 산을 올랐습니다. 소연은 힘없는 목소리로 알겠다고 답하며 아기를 바라보았고 한석은 뒤돌아보는 발걸음이 무거워 자꾸만 오두막 쪽을 쳐다보았는데 그것이 곧 다가올 거대한 소용돌이의 시작임을 그는 미처 알지 못했답니다. 마을로 내려온 점박이는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주막으로 달려갔고 머릿속으로는 이미 황금빛 재물이 쏟아지는 환상에 사로잡혀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관아의 잔심부름꾼을 은밀히 불러 구석진 방으로 데려가더니 한석의 오두막에서 들은 아기 울음소리와 범상치 않은 여인의 흔적에 대해 침을 튀겨가며 속삭이기 시작했답니다. 점박이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올지 잘 알고 있었으며 이 기회에 평생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욕망에 눈이 멀어 그 어떤 뒷감당도 생각하지 않은 채 거짓과 진실을 섞어 부풀렸습니다. 이튿날 아침부터 마을의 공동 우물가에는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는데 평소 성실하기로 소문난 총각 약초꾼 한석이 장터에서 산모에게나 필요한 귀한 미역과 아기용 포대기를 사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한석이 언제 혼인을 했느냐며 의아해하기도 하고 혹시 산속에 몰래 숨겨둔 정인이라도 있는 것이 아니냐며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어 소문을 키웠으며 조용하던 산골 마을은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한석의 일거수일투족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한석이 혹시 죄를 지은 사람을 숨겨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그저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긴 듯 즐거워하며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려 애썼답니다. 한석은 이런 마을의 분위기를 전혀 모른 채 소연의 산후조리를 위해 더욱 정성을 다했는데 그녀에게 먹일 신선한 약초를 캐기 위해 눈 덮인 산길을 헤매면서도 아기와 소연의 얼굴을 떠올리면 힘든 줄도 모르고 연신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집을 비운 사이 소연은 오두막 주변에서 낯선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며 자신의 불행이 이 선량한 약초꾼에게까지 미칠까봐 두려움에 떨며 아기를 품에 더 꽉 안았습니다. 그녀는 창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혹시라도 관군의 깃발이나 낯선 이방인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계속되었답니다. 며칠 뒤 한석이 다시 장터에 들렀을 때 평소 그를 자식처럼 아껴주던 마을의 최고 어른 박영감이 그를 조용히 불러 세우더니 어두운 안색으로 한석의 어깨를 짚으며 낮은 목소리로 경고를 전했습니다. 박영감은 산속 오두막에 낯선 여인이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이미 관아에까지 들어갔을지 모르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매사에 각별히 조심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라고 간곡하게 일렀습니다. 그는 덧붙여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사람의 입이며 가장 빠른 것은 소문이니 네가 품은 것이 귀한 보물일수록 그것을 시샘하는 어둠의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다라며 한석의 앞날에 닥칠 거대한 폭풍을 예견하는 듯한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박 영감의 충고를 들은 한석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소연과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그들을 위험에 빠뜨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깊은 자책감에 빠져 한참 동안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서둘러 필요한 물건들만 챙겨 산으로 향했으나 등 뒤에서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점박이의 음흉한 시선을 느꼈고 이제는 정말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직감하며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습니다. 한석은 산길을 오르며 평소 다니던 평탄한 길 대신 덤불이 무성하고
험한 바위가 많은 지름길을 택하여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 애썼고 산짐승들이 다니는 길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뒤를 쫓는 이들을 따돌리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답니다. 오두막에 돌아온 한석은 소연에게 마을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손을 잡으며 이제부터는 문을 더 굳게 잠그고 자신이 없을 때는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며 그녀의 불안을 달래주려 애썼습니다. 소연은 한석의 굳게 담은 입술과 떨리는 손등을 보며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고 자신의 존재가 이 평화로운 산골 청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에 미안함과 고통을 느끼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며 속으로 아가야, 우리가 이곳에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수없이 되물었지만 들려오는 것은 오직 산바람에 거친 숨소리와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장작에 불꽃 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전박이는 관아에서 내려온 정체불명의 사내와 함께 주막 뒷방에서 은밀한 거래를 주고받았는데 사내는 품에서 두툼한 돈주머니를 꺼내 보이며 한석의 오두막 위치를 정확히 안내하면 그 10배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사내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그의 허리춤에 찬긴 칼은 달빛을 받아 서늘한 빛을 내뿜고 있어 전박이조차 순간 섬뜩함을 느꼈으나 이미 욕심의 눈이 먼 그는 앞뒤 가리지 않고 길잡이를 자처했습니다. 그들은 이튿날 새벽에 출발하기로 약조하고는 술잔을 기울였으며 전박이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활짝 필 날만 남았다며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구렁텅이임을 꿈에도 알지 못했답니다. 한석은 잠결에도 밖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음에 귀를 기울이며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새벽녘이 되자 마당에 나아가 집 주변에 놓아두었던 덫들을 점검하며 혹시 모를 침입자에 대비해 방어벽을 세웠습니다. 그는 소연을 위해 산속 깊은 동굴의 위치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만약에 사태가 발생하면 그녀와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피신해야 할지 몇 번이고 경로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산속의 공기는 여느 때보다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으며 평소 반갑게 울어주던 산새들도 오늘따라 입을 굳게 다문 채 숨을 죽이고 있어 마치 산 전체가 거대한 위협 앞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듯한 기이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한석이 마당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비단 보따리를 꺼내보았는데 그 안에는 그녀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옥비녀와 궁중의 문양이 새겨진 손수건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것들을 보며 자신이 누렸던 화려했던 과거가 얼마나 더덥고 무거운 짐이었는지 다시금 깨달았고 이제는 오직 품 안의 아기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한석만이 세상의 전부임을 눈물로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관군이 들이닥친다면 이 옥비녀를 이용해 한석만큼은 무죄임을 증명하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아기를 살려달라고 빌어야겠다고 마음먹으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의 아이들은 평소처럼 길가에서 뛰어놀고 있었으나 어른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하고 긴장되어 보였으며 마을 어귀에는 낯선 관원들이 탄 말들이 매여 있어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정자에 앉아 멀리 산등성을 바라보며 한석이 부디 무사하기를 그리고 그가 품은 귀한 생명이 꺾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으나 관원들의 움직임은 점점 더 조직적이고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전박이는 관원들 앞에서 길을 안내하며 거드름을 피웠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향해 침을 뱉거나 욕설을 내뱉었으나 이미 권세에 취한 전박이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보였으며 오직 한석의 오두막을 향한 멀고
험한 산길만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편 한석의 오두막에는 평소 한석에게 도움을 받았던 마을의 나무꾼 청년이 숨가쁘게 뛰어 올라와 지금 관군들과 전박이가 이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급보를 전해주었고, 한석은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무꾼은 한석의 손을 꼭 잡으며 자신들이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겠다고 말하고는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갔으며, 한석은 서둘러 소연을 깨워 짐을 챙기게 하고는 미리 점 찍어 두었던 비밀의 장소로 이동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한석의 등에 아기를 포대기로 단단히 묶어 고정했고, 한석은 지팡이를 짚고 소연의 손을 이끌며 눈 덮인 뒷산의 험준한 절벽 길을 향해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산속의 날씨는 그들의 고난을 돕기라도 하듯 갑자기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기 시작하여 앞을 분간하기 힘들게 만들었으며, 덕분에 뒤를 쫓던 전박이와 관원들은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며 서로를 탓하며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전박이는 자신이 잘하는 길이라 장담했지만 안개 속에서 산새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고, 여기저기 파놓은 한석의 함정과 가시덤불에 걸려 관원들의 원성은 높아만 갔으며 추격 속도는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관원 중 우두머리는 노련한 추적자였기에 안개 속에서도 미세한 발자국이나 꺾인 나뭇가지를 찾아내며 조금씩 한석의 뒤를 압박해왔고, 그들의 거리는 좁혀질 듯 좁혀지지 않는 아슬아슬한 대치 상태를 이어갔답니다. 한석은 소연의 기운이 다해가는 것을 보고 그녀를 부축하며 조금만 더 가면 안전한 동굴이 나온다고 격려했고, 소연은 아기의 울음소리가 새나가지 않도록 자신의 옷자락으로 아기의 입 주변을 부드럽게 감싸며 필사적으로 산을 올랐습니다. 그녀의 발은 이미 얼어 터지고 비단 신발은 닳아 없어져 맨발에 가까웠으나 모성애라는 초인적인 힘으로 고통을 이겨내고 있었으며, 한석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도 결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안개 너머로 추격자들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올 때마다 그들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한석은 오히려 침착함을 유지하며 산신령님께 부디 이 가련한 영혼들을 굽어 살펴 달라고 속으로 수없이 빌고 또 빌었답니다. 마을에서는 박영감의 주도로 마을 사람들이 관원들의 보급로를 차단하거나 잘못된 길을 알려주는 등 보이지 않는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이는 평소 한석이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며 쌓아온 덕망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막의 여주인도 평소 전박이의 행실을 좋지 않게 여겼던 터라 관원들에게 상한 음식을 내주거나 길을 묻는 질문에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며 한석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 조용히 힘을 보탰습니다. 이처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한석과 소연을 향해 있었으며, 그들은 비록 힘없는 백성들이었지만 불의에 맞서 자신들의 이웃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소리 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추격대는 어느덧 한석이 비워둔 오두막에 도착했으나 그곳은 이미 온기가 사라진 뒤였고, 전박이는 텅 빈 방 안을 뒤지며 아기의 베네저고리 조각을 찾아내어 그들이 이곳에 있었음을 확신하며 관원들에게 더욱 속도를 내라고 재촉했습니다. 관원들은 분노하여 오두막의 가재도구들을 때려부수며 분풀이를 했고, 한석이 정성껏 가꾸어온 약초 밭을 짓밟았으나 그럴수록 그들의 마음속에는 일말의 양심보다는 오직 사냥감을 놓치지 않겠다는 광기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우두머리 관원은 오두막 뒤편에 찍힌 발자국이 절벽 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발견하고는 부하들에게 전력 질주를 명령했고, 이제 운명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듯 산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석은 드디어 폭포 뒤에 숨겨진 비밀 동굴 앞에 도착했고, 소연을 먼저 안으로 들여보낸 뒤 자신은 밖에서 바위와 나뭇가지로 입구를 교묘하게 위장하여 외부에서 전혀 눈치챌 수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동굴 안은 밖보다 따뜻했고 미리 준비해둔 마른 집과 약간의 식량이 있어 며칠은 버틸 수 있었지만 소연은 극심한 피로와 공포로 인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한석은 그녀에게 물을 먹이고 아기가 추위에 떨지 않도록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으며 자신은 동굴 입구 근처에서 돌팔매질할 돌들을 모으며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는 장수처럼 비장한 각오로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안개 속을 헤매던 관원들은 드디어 절벽 근처까지 도달했으나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강풍에 안개가 걷히며 발 아래 펼쳐진 아찔한 낭떠러지를 보고는 혼비백산하여 걸음을 멈추었고 점박이 또한 겁에 질려 다리를 벌벌 떨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우두머리 관원은 지형이 너무 험해 더 이상의 수색은 무리라고 판단했으나 점박이가 분명 저 바위 너머에 동굴이 있을 것이라고 우기며 그들을 계속 다그치는 바람에 수색대는 다시금 대열을 정비하고 절벽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석은 동굴 안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심장이 솟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고 소연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입을 틀어막은 채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며 어둠 속에서 눈물만을 흘리고 있었답니다. 점박이는 욕심에 눈이 멀어 절벽 끝자락까지 기어갔으나 그만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질 뻔한 위기를 맞이했고 관원들이 그를 겨우 끌어올리는 소동이 벌어지는 사이 한석은이 틈을 타 관원들을 유인하기 위해 동굴 반대편 산등성이에 돌을 던져 소리를 냈습니다. 관원들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일제히 시선을 돌리고 화살을 겨누며 달려갔고 그 덕분에 동굴 입구는 잠시나마 감시의 눈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한석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이 위험한 도박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어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갔습니다. 산속의 밤은 다시 찾아왔고 어둠은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없는 기묘한 장막이 되어 두 진영 사이를 가로막으며 긴 밤의 대치를 이어가게 만들었습니다. 한석은 어둠을 틈타 동굴 근처의 지형을 이용해 작은 돌무더기를 무너뜨려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관원들의 혼란을 유도했고 그들은 유령이라도 만난 듯 허공의 칼을 휘두르며 공포에 질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동굴 안에서 한석의 안전을 빌며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는 것보다 이 착한 청년이 다치는 것을 더 두려워했으며 그녀는 만약 내일 아침까지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밖으로 나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배고픔도 잊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동굴 안의 적막함은 밖에서 들려오는 관원들의 거친 숨소리와 대조를 이루며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깊었음에도 잠들지 못하고 산 쪽을 바라보며 한석을 걱정했고 몇몇 청년들은 횃불을 들고 산을 오르려 했으나 관아에서 보낸 감시병들에 의해 제지당하며 안타까움에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박영감은 마을 사람들을 다독이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니 진심은 결국 통할 것이다라고 위로했지만 그의 눈가에도 걱정의 눈물이 맺혀 있었고 마을의 공기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응원은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한석의 마음속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으며 그는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느끼며 더욱 강하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산등성이에 내려앉을 무렵 관원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점박이 또한 추위와 배고픔에 허덕이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으나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상태였습니다. 한석은 관원들의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동굴 안으로 들어가 소연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듯 그녀의 손을 잡았고 소연은 울먹이며 한석의 이름을 불렀지만 한석은 미소로 대답하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관원들을 완전히 다른 산줄기로 유인하여 소연과 아기가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로 마음먹고 동굴 밖으로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멀리서 한석의 모습이 보이자 관원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그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고, 한석은 바람처럼 산을 누비며 그들을 따돌리기 위해 사력을 다해 뛰었으며, 점박이는 그 뒤를 따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 추격전은 한석의 치밀한 계획대로 소연이 숨어 있는 동굴에서 점점 멀어져 갔고, 한석은 자신의 체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느끼면서도 오직 소연과 아기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절벽 끝을 향해 마지막 질주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한석의 앞에는 거대한 폭포 아래로 이어지는 깊은 계곡만이 남아 있었고, 그는 뒤를 돌아보며 추격자들에게 비장한 미소를 지어 보인 뒤 차가운 물속으로 몸을 던졌으며, 이를 본 점박이와 관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석이 물속으로 사라지자 산 전체는 죽은 듯 고요해졌고, 관원들은 허탈함에 주저앉았으며, 점박이는 이제 보상금은커녕 화를 입게 생겼다며 울상을 지었지만, 한석은 물속 지형을 잘 알고 있었기에 미리 봐둔 수중 동굴로 몸을 숨겨 목숨을 건졌습니다. 관원들이 허탕을 치고 물러나는 사이 소연은 아기를 안고 반대편 산길로 무사히 빠져나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긴박했던 추격전에 막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으니 마을에 퍼진 소문은 이제 진실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고, 한석과 소연의 인연은 더욱 단단한 고리로 맺어지며 다음 장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폭포의 거센 물결은 한석의 온몸을 사정없이 휘감아 내렸고, 얼음장 같은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그는 오직 소연과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친 물살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석은 어린 시절부터 이 산의 계곡과 물길을 제 집 앞마당처럼 훤히 꿰뚫고 있었기에 바위 틈새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수중 공간을 찾아내어 잠시 숨을 고르며 관군들이 물러가기만을 기다렸고, 그의 심장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동굴에 홀로 남겨진 소연과 갓 태어난 아기에 대한 걱정으로 터질 듯이 세차게 요동치고 있었답니다. 어느덧 사방에 짙은 어둠이 깔리고 추격자들의 거친 말소리가 멀어지자 한석은 조심스럽게 물 밖으로 몸을 나타냈으며 덜덜 떨리는 몸을 이끌고 험한 바위산을 기어올라 소연이 숨어있는 비밀 동굴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동굴 입구에 도착한 그는 혹시라도 적이 숨어 있을까봐 주변을 샅샅이 살핀 뒤에야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소연이 아기를 가슴에 꼭 품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한석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말로 다할 수 없는 안도감과 슬픔이 교차하며 동굴 안은 적막한 눈물바다가 되었답니다. 기운을 차린 한석은 동굴 안쪽에 미리 감추어 두었던 마른 땔감을 꺼내 작은 불을 피웠고, 그 온기가 소연의 창백한 얼굴에 닿자 그녀는 그제야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기구한 운명과 숨겨왔던 진실을 한석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원래 도성에서 이름난 명문가의 여식이었으나 궁궐의 간택을 받아 후궁의 자리에 올랐고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으나 이를 시기한 세력들에 의해 대역죄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목숨을 위협받게 되어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담담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던 한석은 자신이 구한 여인이 한나라의 고귀한 후궁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으나, 눈앞에 있는 가련한 여인은 권세가 아닌 오직 아기의 생명을 지키고 싶어하는 평범한 어머니일 뿐임을 깨닫고는 더욱 굳건한 마음으로 그녀를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품 안에서 새근사근 잠든 아기를 바라보며 이 아이는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소중한 존재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산골 약초꾼의 보살핌이 필요한 연약한 생명일 뿐이라며 한석의 손을 잡고 부디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눈물로 애원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에는 도성에서 내려온 금군들이 들이닥쳐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마을 광장에는 사라진 후궁의 몽타주와 함께 그녀를 숨겨주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무시무시한 방위부터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욕심이 많던 점박이는 폭포에서 떨어진 한석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하며 다시 한번 관군들 앞에 나서서 산속의 비밀 통로를 알고 있는 노인들을 협박하여 정보를 캐내려 했고 마을의 평화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니 보는 이들의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지요. 박영감은 마을 사람들을 몰래 불러 모아 한석과 여인을 지키는 것이 우리 마을의 의리를 지키는 일이며 억울한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하늘의 도리가 아니라고 설득하며 관군들의 눈을 돌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관군들에게 협조하는 척하며 여기저기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관군들이 험한 산속에서 길을 잃도록 유도했으며 점박이가 안내하는 길마다 미리 함정을 파놓거나 이정표를 바꿔놓는 등 지혜를 모아 한석과 소연이 머물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일심동체로 움직였습니다. 한편 동굴 속에서 몸을 추스르던 소연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표인 옥새가 찍힌 서신과 보검을 한석에게 보여주며 만약 일이 잘못되어 자신이 잡혀가더라도 이 물건들만큼은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석은 보검의 서슬 퍼런 날을 보며 권력의 무서움을 실감했지만 동시에 그 칼날보다 더 강한 것은 사람의 진심임을 믿었기에 보검을 동굴 깊숙한 바위 틈새에 숨기고 훗날 아기가 장성하여 자신의 뿌리를 찾아야 할 때를 대비해 그 위치를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답니다. 며칠이 지나자 관군들의 수색망은 점점 동굴 근처까지 좁혀져 왔고 산속 곳곳에는 관군들의 횃불이 밤마다 도깨비불처럼 번득이며 소연과 한석을 압박해왔는데 그때마다 한석은 소연을 안심시키기 위해 짐짓 태연한 척하며 산나물을 뜯어오거나 아기에게 줄 사냥류를 구해오는 등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한석의 그런 정성에 감동하여 자신이 지녔던 화려한 비단옷을 찢어 아기의 기저귀를 만들고 자신도 거친 삼배옷으로 갈아입으며 과거에 화려했던 후궁의 모습을 완전히 지우고 산골 여인으로 거듭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의 점박이는 관군 우두머리에게 사바사바하며 아첨을 떨다가 문득 한석이 자주 가던 약초 자생지가 폭포 뒷길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고 이번에야말로 확실한 단서를 잡았다며 기세등등하게 관군들을 이끌고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석이 설치해둔 덫에 걸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보상금에 대한 집착으로 광기 어린 눈빛을 빛냈으며 그의 뒤를 따르는 관군들의 칼날은 아침 햇살을 받아 번득이며 곧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을 예고하는 듯하여 숲속에 짐승들도 숨을 죽이며 사태를 주시했답니다. 한석은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리는 소리와 금속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위기가 닥쳤음을 직감했으며 그는 소연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한 뒤 동굴 밖으로 나가 근처에 쌓아두었던 커다란 바위들을 움직여 동굴 입구를 더욱 완벽하게 가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끼가 되어 관군들을 절벽 반대편으로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소연의 비단옷 조각을 나뭇가지에 걸어두고 자신의 팔에 상처를 내어 핏자국을 남기는 등 목숨을 건 최후의 유인책을 펼치며 추격자들을 유령처럼 숲속 깊은 곳으로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관군들은 한석이 남긴 핏자국을 따라 흥분하며 달렸고 점박이는 드디어 후궁을 잡게 되었다며 소리를 질렀으나 그들이 도착한 곳은 사방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둘러싸인 막다른 골목이었으며
한석은 이미 원숭이처럼 바위벽을 타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분노한 관군 우두머리는 점박이의 뺨을 때리며 쓸데없는 길 안내로 시간만 낭비했다고 질책했고, 점박이는 억울함에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이미 산속은 안개가 가득 차올라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러 그들은 다시금 수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안개 속에서 한석은 귀신 같은 솜씨로 몸을 숨기며 마을의 박영감이 알려준 비밀 통로를 통해 다시 동굴로 돌아왔고, 소연은 무사히 돌아온 그를 껴안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으며, 두 사람은 이제 이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한석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산 너머 이웃 고을로 탈출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곳은 지형이 더욱 험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거의 없는 곳이라 일단 그곳까지만 무사히 가면 관군들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한석과 소연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등에 업고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 산등성이를 넘기 시작했는데, 소연은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몸이었지만 자식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입술을 깨물며 험한 자갈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한석은 소연의 손을 꽉 잡고 그녀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발을 뗐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과 함께 거대한 운명에 맞서는 동지애가 싹트기 시작했고, 산바람은 그들의 고단한 여정을 응원하듯 잠시 숨을 죽여 구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뒤에는 여전히 집요한 추격자가 있었으니, 점박이는 마을 사람들 몰래 관군 한 명을 매수하여 다른 길로 매복을 보냈고, 그 매복병은 한석 일행이 반드시 지나가야 할 외나무 다리 근처에서 숨을 죽인 채 그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복병의 칼날은 어둠 속에서도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한석과 소연은 점점 그 죽음의 덫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으니, 이들의 운명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심한 긴장감 속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외나무 다리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나타난 매복병이 칼을 휘두르며 앞을 가로막자, 한석은 소연을 뒤로 물러나게 하고 자신은 지팡이 하나로 날카로운 칼날에 맞서 싸웠는데, 그의 몸놀림은 비록 투박했으나 목숨을 건 용맹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매복병은 평범한 약초꾼인 줄 알았던 한석의 거센 저항에 당황했고, 그 사이 소연은 아기를 보호하며 다리 근처 바위 뒤에 몸을 숨겼으나, 한석은 팔에 깊은 자수상을 입고 피를 흘리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한석을 돕기 위해 뒤쫓아온 나무꾼 청년들이 횃불을 들고 나타나 소리를 지르며 매복병을 포위했고, 겁에 질린 매복병은 칼을 버리고 어둠 속으로 도망쳤으며, 한석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나무꾼들은 한석의 상처를 정성껏 싸매어 주었고,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거대한 권력의 위협으로부터 이 가련한 가족을 지켜내는 기적 같은 순간이 연출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석과 소연을 안전한 은신처로 안내한 뒤 점박이의 배신 행위를 마을 전체에 알렸고, 분노한 주민들은 점박이의 주막으로 몰려가 그를 마을에서 영구히 추방하기로 결정했으며, 점박이는 결국 자신이 탐냈던 재물은커녕 목숨만을 부지한 채 마을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은 다시금 평온을 찾는 듯 보였으나, 도성에서 내려온 관군들의 우두머리는 이번 실패를 보고받고 더 많은 군사를 동원해 산 전체를 포위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마을 전체가 위험에 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석은 마을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연과 함께 정식으로 마을 광장에 나가 마을 사람들과 관군들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했는데, 이는 소연이 가진 후궁의 권위와
한석의 진실된 호소가 결합되어야만 가능한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소연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으나 한석의 확고한 눈빛을 보고 용기를 얻었으며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는 죄인이 아니라 당당한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쓴 왕실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광장에는 수많은 구경꾼과 관군들이 가득 찼고 한석은 소연의 손을 잡고 위풍당당하게 걸어나와 관군 우두머리 앞에 섰으며 소연은 품 안에서 왕실의 문장이 새겨진 옥패를 꺼내 들어 보이며 자신의 정체를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그녀의 기품 있는 자태와 서슬 펄은 옥패의 권위 앞에 관군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었고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왜 궁을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자신을 모함한 자들이 누구인지 조목조목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의 연설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관군들 중에서도 그녀의 억울함에 공감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어 관군 우두머리조차 함부로 그녀를 연행하지 못하고 도성에 다시 보고를 올리겠다며 한 발 물러서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석은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한석과 소연을 응원했으며 진실의 힘이 거짓과 음모를 압도하는 장엄한 순간이 산골 마을의 아침 하늘을 수놓으며 대단원의 반전을 예고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하자 마을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희망의 빛이 감돌기 시작했고 한석은 소연의 용기 있는 행동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으며 두 사람은 이제 단순히 숨어 지내는 도망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자신들의 정당함을 외치는 당당한 주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소연은 아기를 높이 들어 보이며 이 아이가 훗날 어떤 길을 걷게 될지는 모르나 적어도 비겁한 배신자의 자식으로 기억되지는 않을 것이라 선언했고 그녀의 강인한 모성에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심금을 울리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답니다. 관군들이 철수 준비를 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소연과 한석을 위해 정성 어린 음식을 가져다 주며 그들을 위로했고 박영감은 한석의 어깨를 두드리며 참으로 장한 일을 해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마을의 공기는 여느 때보다 맑고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도성에서의 반응이 어떻게 돌아올지 알 수 없는 불안함은 여전했기에 한석은 마지막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소연의 안전을 살피며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고 창밖에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되자 동굴 근처 오두막에는 다시금 등불이 켜졌고 소연은 한석에게 고맙다는 말을 수백 번도 더 되뇌었으며 한석은 그저 묵묵히 미소 지으며 그녀의 곁을 지켰고 아기의 평온한 숨소리는 산골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이들의 싸움은 이제 큰 고비를 넘겼으나 진정한 평화를 얻기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음을 알고 있었기에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내일의 태양이 뜨기를 기다리며 긴 밤의 끝자락에서 짧은 휴식을 취하며 다음 여정을 기약했답니다. 산골 마을의 아침은 평소보다 유난히 밝고 투명한 햇살이 내리쬐며 시작되었고 마을 광장에는 여전히 어제의 긴장감이 가시지 않은 채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한석은 밤새 소연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상처 입은 마음을 다독여 주었으며 이제는 도망치는 삶을 끝내고 당당히 세상 앞에 서야 할 때임을 직감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다시금 광장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등장에 길을 터주며 경외심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관군 우두머리는 여전히 갈등하는 표정으로 칼자루를 만지작거리며 도성에서 올 전갈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던 찰나 저 멀리 고갯마루에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한 무리의 기마병이 빠른 속도로
마을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고 그 선두에는 왕실의 상징인 봉황 문양이 새겨진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시 더 큰 재앙이 닥치는 것은 아닌가 싶어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으나 한석만은 소연의 정당함이 이미 도성에 닿았으리라는 믿음으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마병들은 광장에 도착하자마자 일제히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었으며 그들 중 가장 지체 높은 관원이 품에서 황금색 비단에 쌓인 어명을 꺼내들자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어명을 받들고 온 전령은 소연이 궁궐 내 간신들의 음모에 휘말려 억울하게 쫓겨났던 사실이 밝혀졌음을 선포하였고 그녀를 모해하려 했던 무리는 이미 의금부로 압송되어 엄한 문초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왕께서는 사라진 후궁과 그 태중의 아이를 백방으로 찾고 계셨으며 그녀를 보호해준 공이 큰 자에게는 막대한 포상을 내리겠다는 약조 또한 잊지 않으셨음을 우렁찬 목소리로 낭독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였고 그동안 소연과 한석을 도왔던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하며 서로의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며 축제 분위기에 젖어들었답니다. 반면 소연을 밀고 하고 관군을 이끌어 그녀를 위협했던 전박이는 사색이 되어 구석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분노한 마을 청년들에게 붙잡혀 광장 한복판으로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령은 전박이의 배신행위가 왕실의 혈통을 위태롭게 한 중죄에 해당한다고 꾸짖으며 그를 즉시 포박하여 도성으로 압송하도록 명령하였고 그는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금을 뿌리며 욕심에 눈이 멀어 이웃을 팔아먹은 배신자의 비참한 말로를 지켜보았고 이제야 마을에 드리웠던 어두운 그림자가 완전히 걷히는 것을 느끼며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시원하게 털어낼 수 있었지요. 관군 우두머리 또한 소연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무례를 용서해달라며 머리를 조아렸고 소연은 넓은 도량으로 그들을 용서하며 그저 자신과 아이가 이곳에서 얻은 평화를 깨뜨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령은 소연에게 즉시 가마를 타고 궁으로 돌아갈 것을 청하였으나 소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곁에 서 있는 한석을 바라보며 자신은 이곳 산골 마을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으니 조금 더 머물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한석은 그녀의 결정에 놀라면서도 내심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은 고귀한 신분의 여인이 자신들과 함께 지내겠다는 말에 감동하여 그녀를 위해 최고의 거처를 마련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자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한석의 부서진 오두막을 수리하고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며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기 위한 대청소를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아낙네들은 광장에 커다란 솥을 걸고 마을의 귀한 쌀과 고기를 아낌없이 꺼내어 큰 잔치를 준비하였으며 아이들은 흥겨운 노래를 부르며 뛰어놀아 조용하던 산골 마을은 오랜만에 생기 넘치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박영감은 정자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진실은 결국 승리하고 선한 마음은 하늘이 돕는 법이다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마을의 노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평화로운 광경을 감상했답니다. 한석은 소연을 위해 정성껏 약초를 달여 바치며 그녀의 기력이 회복되기를 도왔고 소연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아기에게 따뜻한 햇살을 보여주기 위해 깻마루에 앉아 평화로운 오후를 보냈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품 안에서 천사처럼 잠들어 있었으며 한석은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켜온 가치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고 앞으로 펼쳐질 나날들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산골의 바람은 이제 차갑지 않고 부드럽게 불어와 소연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졌으며 숲속의 짐승들도
더 이상 추격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논일며 마을의 안식을 축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한자리에 모여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 겪었던 긴박했던 순간들을 이야기꽃으로 피워냈고, 한석과 소연은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환대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람들은 한석이 폭포에서 뛰어내렸을 때 정말 죽는 줄 알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하고, 전박이가 벌을 받게 된 것을 고소해하며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가족처럼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해낸 경험은 그들에게 잊지 못할 자부심이 되었으며, 이러한 유대감은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연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가진 값비싼 장신구들을 내놓으며 이것들을 팔아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서당을 세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다시 한번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허무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물질적인 풍요보다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설파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고결한 인품에 감복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석은 소연의 곁에서 그녀의 뜻을 받들어 마을의 그슨 일을 도맡아 하기로 다짐했으며,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개인의 사랑을 넘어 마을 공동체를 지탱하는 거대한 등불이 되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어둠이 내린 산골 마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온함과 희망이 깃들어 있었고, 집집마다 흘러나오는 등불빛은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아기를 재우고 한석과 함께 마당에 앉아 은하수가 흐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궁궐의 화려한 천장보다 이곳의 소박한 지붕 아래가 훨씬 따뜻하고 아늑하다고 속삭였습니다. 한석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평생 그녀와 아기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약속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을 받아 하나로 겹쳐지며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지요. 다음 날부터 한석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숲속의 오두막 대신 마을 가까운 곳에 소연이 머물 새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모두가 제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나무를 나르고 흙을 이겨 벽을 쌓으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소연도 서툰 솜씨지만 새참을 준비하거나 아낙네들의 일손을 도우며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그녀의 손에는 어느덧 고운 비단 대신 흙먼지가 묻었으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소연을 친언니나 어머니처럼 따르며 주변을 맴돌았고, 그녀는 아이들에게 도성의 재미있는 이야기나 지혜로운 교훈들을 들려주며 마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주었답니다. 집이 완공되던 날 마을에서는 다시 한번 큰 잔치가 열렸고, 박영감은 새 집의 현판에 안식처라는 뜻을 담은 글귀를 정성껏 써서 걸어주며 소연과 한석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한석은 소연을 위해 마당 한편에 진귀한 약초 정원을 꾸며 주었으며, 그녀가 언제든 향기로운 풀꽃들을 보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세심함을 보여주어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소연은 그 정원을 바라보며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이 이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고, 이제는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한편 도성에서는 소연을 모함했던 무리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를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국왕께서는 소연에게 직접 사죄하는 서신과 함께 그녀가 원하는 대로 산골 마을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겠다는 칙서를 내리셨습니다. 또한 한석에게는 공신에 준하는 자귀를 내리려 하셨으나 한석은 이를 정중히 사양하고 그저 평범한 약초꾼으로 남고 싶다는 뜻을 전하여 왕조차 그의 청렴한 성품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석의 결단에 박수를 보냈으며 그는
변함없이 매일 새벽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마을의 아픈 이들을 돌보는 성실한 일상을 이어가며 모두의 귀감이 되었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산등성이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찾아왔으며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따뜻하고 화사하게 변하여 꽃향기가 온 동네를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의 아기도 무럭무럭 자라 이제는 옹알이를 하며 방 안을 기어 다니기 시작했고 한석은 아기를 위해 나무로 깎은 장난감을 만들어주며 아비로서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을 지나가다 아기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멈춰서서 한마디씩 덕담을 건넸고 산골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기를 보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지요. 어느 오후 소연은 한석과 함께 예전에 처음 만났던 숲속 오두막터를 방문했는데 그곳은 비록 허물어졌으나 두 사람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인연의 시작점이었기에 더욱 각별하고 소중한 장소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나무 밑둥에 앉아 한석에게 처음 보았던 그의 거친 손과 따뜻한 눈빛이 자신을 살렸다고 고백했고 한석은 수줍게 웃으며 자신 또한 그녀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사랑의 위대함을 배웠다고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 작은 돌탑을 쌓으며 자신들을 도와준 산신령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산바람은 두 사람의 속삭임을 멀리 실어 나르며 숲속 가득 평온한 기운을 퍼뜨렸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소연을 후궁이 아닌 자신들의 소중한 이웃으로 대했으며 그녀 또한 마을의 대소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어려운 이들을 살피고 분쟁을 조정하는 등 마을의 지혜로운 어머니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한석은 약초꾼으로서의 지식을 활용해 마을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법을 가르치며 마을 전체의 건강을 책임지는 파수꾼이 되었고 두 사람의 헌신 덕분에 마을은 주변 고을에서도 부러워하는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선한 의지와 용기는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으며 그 영향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넓고 깊게 퍼져나가 산골 마을의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한석의 집에서는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와 갓 지은 밥 냄새가 흘러나왔고 소연은 정갈한 상차림을 준비하며 돌아올 한석을 기다리는 소소한 일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았습니다. 한석은 산에서 따온 진귀한 산딸기나 머루를 소연에게 선물하며 그녀의 얼굴에 피어나는 웃꽃을 보는 것을 최고의 보람으로 여겼으며 두 사람의 식탁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실된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만찬이었지요. 아기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났고 그 맑은 눈망울은 마을의 미래를 상징하듯 초롱초롱하게 빛나며 보는 이들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마을 청년들은 한석의 집 마당에 모여 그가 가르쳐주는 산의 지리와 약초 판별법을 배우며 장차 마을을 이끌어갈 제목으로 성장해 나갔고 한석은 아낌없이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소연은 방 안에서 등잔불 아래 바느질을 하며 마을 청년들의 씩씩한 목소리를 들었고 자신들이 일구어낸 이 평화가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아기의 옷을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부엉이 소리가 들려오고 달빛은 기와지붕 위로 은은하게 내려앉아 마을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운 정취를 자아냈으며 모두가 깊은 안식의 시간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 농사가 위태로워졌을 때도 한석과 소연은 앞장서서 마을의 저수지를 정비하고 물길을 터서 위기를 극복해냈으며 소연은 자신의 비상금을 내놓아 식량이 부족한 집들을 지원하는 등 변치 않는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진심에 감동하여 더 열심히 일했고 결국 가뭄을 이겨내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자 마을 광장에서 다시 한번 큰 잔치를 벌여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마을의 기쁨과 슬픔을 항상 함께 나누며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몸소 보여주었고, 그들의 삶은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동경을 넘어 삶의 지표가 되어 주었답니다. 한석은 때때로 소연의 얼굴에서 궁궐을 그리워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지 유심히 살폈으나 그녀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며 그를 안심시켜 주었고,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한석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연은 화려한 비단옷보다 무명옷이 더 편안하다고 말하며 흙을 만지고 채소를 기르는 소박한 삶 속에 숨겨진 위대한 행복을 발견했고, 그녀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평온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튼튼한 삶의 뿌리를 내렸으며, 그 뿌리는 마을이라는 비옥한 토양 속에서 단단하게 자라나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었지요.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지만 산골 마을의 인심은 변함이 없었고, 한석과 소연의 이야기는 이웃 마을로 전해져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으며, 그들이 머무는 집은 언제나 나그네들에게 쉼터가 되고 아픈 이들에게 치유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소연은 가끔씩 도성에서 온 전령을 통해 국왕의 안부를 듣고 자신도 정중한 답장을 보내 예우를 갖추었으나 결코 다시 궁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내비치지 않았고, 오직 이 산골의 여인으로서 남은 생을 마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의 확고한 의지는 결국 왕실에서도 인정받게 되었고,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면서도 가장 평범한 여인으로 기억되며 자신만의 아름다운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한석과 소연을 부를 때 성인이나 위인이라 칭송하지 않고 그저 우리 한석이, 우리 소연님이라 부르며 가족처럼 아꼈으며, 그 친근함 속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의 아기도 이제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산을 누비고 시냇가에서 가재를 잡으며 건강하고 씩씩한 산골아이로 성장하였으며,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왕실의 핏줄보다 더 귀중한 노동의 가치를 증명하는 듯 반짝였습니다. 마을은 그렇게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고, 그 평화로운 풍경은 마치 지상에 구현된 낙원과도 같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들었답니다. 이제 갈등은 모두 해결되었고, 잘못을 저지른 자들은 응당한 대가를 받았으며,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그 보상을 받아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결말은 없을 것입니다. 한석과 소연은 오늘 밤도 마루에 앉아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일의 태양에 대한 기대와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밤하늘의 달은 유난히 크고 밝게 떠올라 마을 전체를 축복하듯 비추고 있으며, 산골 마을의 깊은 밤은 그렇게 평온과 안식의 품 안으로 서서히 잦아들며 다음 장의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었지요. 세월은 소리 없이 흘러 어느덧 산골 마을에는 수십 번의 계절이 바뀌었고, 한석과 소연이 처음 만났던 그 모진 눈보라의 기억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붉은 단풍이 온 산을 물들이는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곁을 지키며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마을은 이제 주변에서 가장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나그네들이 쉬어가며 마음의 위안을 얻는 안식처가 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항상 한석과 소연의 따뜻한 배려와 헌신적인 사랑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소연의 아기는 어느덧 늠름한 소년으로 자라나 한석을 도와 산을 누비며 진귀한 약초를 구별할 줄 아는 영특한 아이가 되었으며, 마을의 어른들은 그 아이의 맑은 눈망울에서 왕실의 기품과 산골의 강인함을 동시에 발견하곤 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보다는 눈앞에 펼쳐진 대지의 소중함과
이웃들과 나누는 정을 먼저 배웠기에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고 겸손한 태도로 칭송을 받았으며 마을의 희망이 되었답니다. 한석은 아들의 손을 잡고 숲길을 걸을 때마다 생명의 경이로움과 자신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인연들에 대해 매일 아침 산신령님께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하곤 하였습니다. 마을은 이제 한석의 약초 지식 덕분에 커다란 약재 창고와 공동 일터가 생겨났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굶주림 걱정 없이 넉넉한 삶을 꾸려가게 되었으며 소연은 마을 부녀자들에게 글과 예절을 가르치며 마을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예전에 그 위태롭던 도망자 생활은 이제 까마득한 옛날이 이야기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소연을 고귀한 후궁이 아닌 자신들의 지혜로운 어머니이자 다정한 이웃으로 여기며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소연 또한 화려한 궁궐의 비단보다 직접 물들인 무명옷의 편안함을 즐기며 흙을 일구고 채소를 가꾸는 소박한 기쁨 속에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며 매일매일 웃음 짓는 날들을 보냈답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돌아오면 마을 광장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커다란 멍석을 깔고 앉아 그의 거둔 곡식과 과일을 나누며 밤늦도록 축제를 벌였는데 한석과 소연은 항상 그 잔치의 중심에서 사람들을 다독였습니다. 박영감은 이제 기력이 다해 지팡이에 의지하면서도 한석의 손을 꼭 잡으며 자네가 이 마을의 복덩이를 몰고 왔어라며 허 웃으시곤 했고 마을 청년들은 한석의 뒤를 이어 산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으로 자라났습니다. 잔칫날이면 마을 입구까지 고소한 지짐이 냄새와 달콤한 식혜 냄새가 진동하였고 멀리서 찾아온 나그네들도 이 따뜻한 정에 취해 하룻밤 더 머물기를 청할 정도로 마을의 인심은 바다처럼 넓고 깊었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한석은 소연과 함께 마을 뒷산에 올라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처음 만났던 그날의 폭풍우를 떠올렸고, 이제는 그 모든 시련이 자신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축복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소연은 한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만약 그날 당신이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평화는 없었을 것이라고 속삭였고 두 사람의 눈에는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이 교차하며 반짝였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지는 해는 세상을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나 하나가 되었으며 산바람은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듯 부드럽게 뺨을 스치고 지나가며 고요한 평온을 선사했답니다. 한석의 집 마당에는 소연이 정성껏 가꾼 국화와 들꽃들이 가을바람에 흔들리며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고 아궁이에서는 저녁밥을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마을의 저녁 정취를 더욱 아늑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아들이 책을 읽는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으며 한석은 냇마루에 걸터 앉아 집신을 기부며 그 평화로운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소연은 부엌에서 정갈하게 차린 상을 내오며 남편을 향해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와 갓 지은 쌀밥의 단내가 집안 가득 퍼지자 온 가족은 한자리에 모여 앉아 서로의 하루를 격려하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었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한석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약차를 끓이며 소연과 마주 앉아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고 밖에서는 풀벌레들이 가을밤의 소나타를 연주하며 깊어가는 밤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소연은 바느질 상자를 꺼내 아들의 해진 옷을 기우며 궁궐에서 느꼈던 그 무거운 책임감 대신 이웃과 가족을 돌보는 가벼운 보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달았고 그녀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섬세하고 다정했습니다. 한석은 아내의 고운 손마디를 보며 그녀가 겪었을 모진 풍파를 떠올리고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녀의 방패가 되어줄 것을 다짐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신뢰가 흐르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사방은 짙은 정적에 잠겼으나 한석의 집 창가에는 여전히 희미한 등불빛이 새어나와 길 잃은 산짐승들에게 길잡이가 되어 주었고 마을의 공기는 여느 때보다 맑고 청량했습니다. 한석은 잠들기 전 아들의 방을 살펴 이불을 여며준 뒤 마당으로 나와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소박한 삶이 세상 그 어떤 영화보다 값진 것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을 향해 마을의 평화와 가족의 안녕을 빌었고 사는 그런 그의 마음을 아는 듯 침묵 속에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며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 주었답니다. 마을의 박영감은 다음날 아침 정자에 앉아 사람들에게 한석과 소연의 이야기를 다시금 들려주며 참된 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사람을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전했고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이제 한석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삶을 넘어 마을 공동체가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이자 자부심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들의 선한 영향력은 주변 마을로까지 퍼져나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한석을 볼 때마다 머리 숙여 인사하며 그의 성실함을 본받으려 애썼고 소연의 지혜를 빌려 어려운 고민을 해결하며 마을은 점점 더 화목하고 단단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갔으며 그 속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자 한석은 소연을 데리고 처음 그녀를 발견했던 그 자리에 서서 쏟아지는 눈송이를 맞으며 그때의 떨림과 긴장을 추억했고 이제는 차가운 눈조차 따뜻한 추억으로 변했음을 느꼈습니다. 소연은 하얀 눈송이를 손바닥에 받으며 이 눈이 내일이면 대지를 덮겠지만 우리의 사랑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며 한석의 손을 꽉 잡았고 두 사람의 발자국은 눈 위에 나란히 찍혀 영원한 동행을 약속했습니다. 숲속의 고요함은 두 사람의 대화를 소중히 간직하려는 듯 숨을 죽였고 겨울산의 아름다움은 한석의 헌신과 소연의 용기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기적 같은 풍경으로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되었답니다. 이제 산골 마을의 이야기는 긴 여정을 거쳐 평온한 결말에 도달했으며 한석과 소연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운명을 당당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랑과 지혜로 극복하여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원을 일구어냈습니다. 소연은 이제 더 이상 궁궐을 그리워하지 않으며 한석은 더 이상 고독한 약초꾼이 아니니 그들은 서로에게 세상의 전부가 되어 매일 아침 뜨는 태양처럼 변함없는 사랑을 나누며 늙어갈 것입니다. 아기는 마을의 든든한 대들보로 자라나 부모님의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을 것이고 마을은 대대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며 사람의 도리와 사랑의 위대함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이니 참으로 복된 일이지요. 깊은 산속 외딴 집에는 오늘도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부부의 도란도란 나누는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판으로 번져나가며 잠든 만물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축복하며 밤의 품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한석은 마지막으로 아궁이의 불길을 갈무리하고 방 안으로 들어와 소연의 곁에 누우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음에 감사하며 눈을 감았고 소연은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규칙적인 심장 소리를 자장가 삼아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달빛은 창호지를 통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산골 마을의 긴 밤은 그렇게 안식과 평화의 바다를 유영하며 모든 시름을 잊게 만드는 마법 같은 치유의 시간으로 저물어가고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석과 소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그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용기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반짝이는 별이 되어 어두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험한 산길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한석의 의지와 모진 음모 속에서도 자식을 지켜낸 소연의 모성애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소중한 가르침이 되었지요. 이제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산골 마을의 밤 풍경을 상상하며
깊고 포근한 잠의 세계로 빠져드시길 바라며 오늘 밤 여러분의 꿈길에도 따뜻한 달빛과 향긋한 약초 내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골마을의 밤은 이제 완전히 깊어 모든 생명이 숨을 죽이고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는 정적의 시간에 도달했으며 여러분의 호흡도 이제 자연의 리듬에 맞춰 천천히 그리고 편안하게 잦아들 시간입니다. 한석과 소연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온기를 느끼며 혹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어둠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어머니의 품과 같으니 부디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저 멀리 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시냇물 소리를 자장가 삼아 아주 깊고 행복한 단잠을 청하며 내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석은 잠결에 소연의 손을 살포시 잡으며 참으로 좋은 밤입니다라고 나지막하게 중얼거렸고 그 목소리는 밤바람에 실려온 마을에 평화의 주문처럼 퍼져나가 모두의 그림고 꿈결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야기꾼의 목소리도 서서히 잦아들며 여러분을 꿈의 나라로 인도할 준비를 마쳤으니 부디 아무런 걱정 없이 이 평온한 기운을 가슴 가득 담아 깊은 안식의 바다로 잠겨 들어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산골 마을의 별들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며 한석과 소연의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것이니 부디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더욱 맑고 환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야기를 맺습니다. 산골 마을의 새벽은 여전히 멀리 있고 달빛은 더욱 깊게 내려앉아 세상의 모든 거친 모서리를 부드럽게 깎아내고 있으며 여러분의 의식도 이제 그 부드러운 달빛을 따라 아득한 평화의 공간으로 천천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석의 오두막 지붕 위에는 서리가 내려앉아 반짝이고 소연의 꿈속에는 아마도 꽃들이 만발한 마을 광장의 잔치 풍경이 펼쳐지고 있을 것이니 여러분의 꿈도 그만큼이나 찬란하고 아름다울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얻은 소중한 평화가 여러분의 밤새도록 이어져 몸과 마음의 모든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 주기를 바라며 이제 정말로 이야기의 긴 여정을 마치고 여러분을 깊은 잠의 나라로 보내드리려 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약초꾼 한석과 후궁소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적셔주는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그들의 사랑이 보여준 기적 같은 반전이 여러분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행복으로 찾아오길 바랍니다. 세상은 때로 험하고 거칠지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이들에게는 반드시 따뜻한 보답이 돌아온다는 진리를 잊지 마시고 오늘 밤은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깊은 산속의 맑은 공기와 약초의 은은한 향기가 여러분의 방 안 가득 퍼져나가 깊은 잠을 유도해 주길 바라며 저는 이제 조용히 물러나 여러분의 평온한 잠자리를 축복하며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조용히 사라지려 합니다. 잠든 마을 위로 소리 없이 내리는 눈송이처럼 여러분의 잠도 소리 없이 깊어지고 깨끗한 백지 위에 다시 그려질 내일의 희망을 위해 오늘이라는 도화지를 정성껏 접어 가슴속에 고이 간직하시고 편안한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한석과 소연은 영원히 그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사랑의 위대함을 증명할 것이니 여러분도 이제 그 사랑의 온기를 품고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드십시오. 이야기꾼의 마지막 속삭임이 여러분의 귓가를 스치며 달콤한 잠을 유도하는 향기로운 꽃바람이 되어 여러분의 의식을 평온의 나라로 인도하길 바라며 이제 정말로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고요한 어둠 속으로 물러나 여러분의 안녕을 빕니다. 여러분, 부디 아무런 잡념 없이 이 고요함에 몸을 맡기시고 한석의 따뜻한 손길과 소연의 기품 있는 미소를 꿈속에서 다시 만나며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안식을 누리시길 바라며 이제는 정말로 눈을 감으실 시간입니다.
밤하늘의 은하수가 여러분의 꿈길을 비춰줄 것이며 산골 마을의 평화가 여러분의 영혼을 정화시켜 줄 것이니 이제는 모든 것을 잊고 깊은 잠의 심연으로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잠겨 들어가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평화로운 밤, 아름다운 꿈,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여러분의 안식을 위해 이 모든 진심을 담아 마지막으로 인사를 올리며 한석과 소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영원한 평온 속에 잠들며